안녕하세요. 통합과학 A 김희재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배움책만 보겠습니다. 배움책 생물 다양성과 진화 페이지를 펴보기 바랍니다. 생물 다양성과 진화는 우리 대멸종 바로 다음 페이지니까요. 그 페이지 한번 지금 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지금 갈게요. 네, 다 폈으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이 부분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서 봐도 됩니다. 유튜브 링크는 선생님이 따로 채팅방으로 공지를 해줄 테니까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은 다시 가서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과 진화. 이제 지구과학 끝나고 생명과학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1번 진화라고 쓰겠습니다.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여기서 환경에 적응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환경에 동그라미 쳐주고. 자, 그 결과 지구상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뭐 바다 환경, 육지 환경, 그리고 따뜻한 환경, 추운 환경 등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진화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진화설을 주장한 학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 라마르크와 다윈인데요. 자,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은 지금은 우리가 용불용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최초로 생물의 진화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에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용불용설을 토대로 다윈의 진화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용불용설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생물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더 발달하여 자손에게 전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생전에 우리 사람으로 예를 들면 살아생전에 뭔가 기관을 발달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발달시켰거나 아니면 뭐 야구를 많이 해서 뭐 오른손잡이 투수라면 오른손이 더 길어지거나 더 근육이 더 발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발달할 수도 있고 그 발달한 기관들이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즉 후천적으로 발달된 것들이 자손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바로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바로 진화다라고 하는 게 용불용설의 큰 골자입니다. 여기에 기린의 만화를 봅시다. 원래 기린이라는 동물은 목이 짧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짧은지 길었는지는. 아무튼 짧았다라고 이제 초기 조건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린들이 원래 기린의 목은 짧았는데 길어진 이유는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의 풀을 뜯어 먹으려고 기린이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근육을 단련시켰다, 뼈를 늘렸다, 뭐 등등등 해서 목을 길게 늘어뜨려다 보니까 결국엔 목이 길어졌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뭐 인간도 충분히 노력하면 신체 구조를 조금은 변형시킬 수는 있잖아요. 뭐 처음에 계속 말한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건가, 혹은 뭐 팔이나 다리 한쪽 부분만 더 많이 써서 한쪽 부분을 더 조금은 약간 더 길게 만들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발달은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라마르크는 그런 특성들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죠. 다시 만화로 돌아가 보면 높은 가지의 잎을 따먹느라 목이 좀 길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자손에게 전달돼서 기린의 목이 지금처럼 길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린 겁니까?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발달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것만 전달이 돼요. 즉 유전자에 새겨진 것들만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다윈의 진화설을 가보겠습니다. 자,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하여 자연 선택설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 수립. 동그라미 2번 진화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동그라미 3번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 변화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그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 자,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길이는 원래 목이 짧은 기린, 원래 목이 짧지 않았다.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중간 길이를 가진 기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목이 긴 기린들도 있었다. 기린의 목의 길이는 다양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목이 긴 기린들이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데 유리하니까, 즉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기린들보다 더 생존에 유리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그 긴 기린들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도 당연히 목이 길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목이 긴 기린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게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기린의 목의 길이는 다양했다. 즉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선천적으로 목의 길이가 긴 기린 혹은 짧은 기린들은 그것들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용불용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후천적 형질들을 용불용설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목이 길어지게 한 것들을 그러한 요소들을 자손에게 물려줬다고 설명을 했지만 다윈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고 다만 선천적으로 목이 긴 기린들은 그 자손이 목이 길다. 그리고 목이 짧은 애들은 또 선천적으로 목이 짧은 애들도 자손은 목이 짧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이 긴 기린들의 자식들이 계속 살아남는데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결국 목이 긴 기린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다윈의 진화설입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다시 3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고 그리고 중간 기린도 있다. 이게 다양한 변이, 즉 다양한 형질을 가진 기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풀들이 높은 위치에만 있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유리한 건 어떤 기린이겠습니까? 당연히 목이 긴 기린들이 유리했겠죠. 왜? 높은 곳에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리한 형질이라는 것은 바로 목이 긴 기린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린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전달됐다. 왜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었냐? 얘네들은 노력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후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선천적이란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타고났다.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유전자에 새겨진 대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다윈의 진화설의 큰 골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추가적으로 더 적어볼게요. 4번에는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는 유전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 법칙 발견되지
X. 유전법칙 발견되지 않아서 뭐 어쨌다라는 거냐? 유전법칙은 뭘 설명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개체 간의 형질 차이의 원인 혹은 후대에 전달되는 원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기 내 옆장꾼과 내가 생김새가 다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들의 목이 조금씩 미세하게 짧은 기린, 중간 기린, 긴 기린. 그리고 옆 친구의 생김새, 그리고 키, 몸무게, 뭐 운동 능력 등등등, 뭐 노래를 잘한다 등등등, 겉으로 보이는 특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특징까지도 왜 다 다른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것을 이제 개체 간의 형질 차이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물려줄 수 있다. 즉 후대에 전달되는 원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유전자를 물려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 법칙이라는 건데, 다윈이 이제 진화설을 주장할 때는 유전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윈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이런 동그라미 3번의 내용들을. 하지만 유전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윈은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고 중간 기린도 있지만 왜 목이 긴 기린이 있고 짧은 기린이 있고 중간 기린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았지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기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른 이유, 신체 조건이 다 다른 이유, 모든 보이지 않는 조건까지 다 다른 이유도 몰랐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자손에게 물려지는지에 대한 원리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진화설을 주장할 때는 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원리를 알려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그게 주목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 법칙이 발견된 뒤로부터는 다윈의 진화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생명과학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체크. 진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그렇죠. 진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진화의 결과이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진화의 핵심 원리, 자연 선택. 즉 다윈이 말한 거는 자연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윈이 주장한 진화설의 원리가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연이 선택한 겁니다. 아까 본 기린들 있죠? 풀이 높은 곳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풀들이 거기에 맞는 동물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선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잉 생산이 있습니다. 1번 과잉 생산. 대부분의 생물은 살고 있는 환경 조건이나 먹이에 비해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써볼까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질병 등으로 죽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먹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비해서 더 많은 자손들을 낳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과잉 생산이고, 두 번째, 개체 변이. 이게 이제 그거죠. 기린의 목이 다른 이유.
같은 부모 사이에서도 형질이 다양한 개체가 태어난다. 이것을 개체변이라고 하는데 인간으로 예를 들자면 뭐 몸무게, 키, 몸무게 같은 경우는 뭐 후천적으로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무게는 뭐 살이 찌는 체질, 덜 찌는 체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시력, 그리고 뭐 운동 능력, 그리고 생김새라는 건 워낙 범위가 크죠. 아무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생존 경쟁. 개체 사이 이렇게 형질이 다양한 개체 사이에는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일어난다. 더 유리한 조건, 더 불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 자연 선택.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질들 중에서도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개체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그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을 낳으면 자기와 비슷한 형질을 가질 거기 때문에 유전시킬 거기 때문에 점점 그 환경에 더 적응한 개체들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결국 진화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 선택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진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그리고 지금 살았던 생명체 누가 더 업그레이드 되냐? 그러니까 뭐랄까요? 컴퓨터로 치자면 더 성능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환경 자체에 적응을 잘 했냐 못했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5번 종의 분화. 자연 선택 과정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결국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 선택설의 항생제 내성 세균 실외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활동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리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 체크. 다윈은 자연 선택설로 진화를 설명했다. 맞죠? 다윈이 진화설을 설명하는 원리가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이지만 다윈은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듭하여 반복되면 기존의 종과는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 그렇죠. 진화라는 것 자체가 환경이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생명체들이 놓여 있으면 결국 다른 종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진화의 원동력, 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면 결국 진화라는 것은 앞에서 본 이 개체 변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로 여러 가지의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거기에 걸맞는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는 건데 결국 이 개체들의 다양한 변이, 즉 형질이 다양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건 바로 그게 핵심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데 유전적 변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전적 변이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 종을 구성하는 개체 사이의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계속 말한 거죠. 사람의 다양한 외모, 눈동장 색부터 시작해서 키, 몸무게 등등등 여러 가지 겉모습 등 내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 다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무당벌레 겉날개의 다양한 색과 무늬, 달팽이 껍데기의 다양한 무늬 등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변이에 의해서 형질이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의 중요성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환경이 변하더라도 적응하여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의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들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에 적응한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하면 결국 그 종 전체는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필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진화가 일어나려면 유전적 변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다 해서 그러니까 다양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화가 일어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유전적 변이는 무조건 선행 조건이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에 가겠습니다. 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로 했죠? 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조합. 두 번째, 돌연변이. 1번, 위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조합. 위성생식이 뭐냐면, 성이 다른 두 개체가 교배를 하고, 자손을 남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으로 예시를 들자면, 남녀죠.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자손을 남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들의 개개인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때 이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난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 교육 과정을 좀 벗어난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이제 통합과학 수준 아니고 생명과학 수준인데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유전자는 총 23쌍이 있습니다. 23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유전자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 유전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해서 23번 유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각 번호에는 유전자가 2개씩 들어있죠. 그죠? 그럼 유전자는 총 몇 개입니까? 46개입니다. 46개가 23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도 실제로 있어요. 이 유전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키, 몸무게, 뭐 공부 잘하는 정도, 뭐 운동 잘하는 정도, 노래 잘 부르는 정도, 춤 잘 추는 정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김새까지 해서. 근데 2개씩 있죠. 왜 2개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번만 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유전자 2개가 있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엄마로부터 받은 거 그리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 이렇게 해서 23쌍이 있고 총 46개의 유전자가 내 자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손을 남긴다고 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정자, 난자, 정자라고 예를 들게요. 정자에는 이 중에서 이런 과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23개의 유전자가 있죠. 여기서 하나를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1번 유전자에서도 랜덤으로 이 왼쪽 A, B 중에서 A가 왔다. 2번 유전자에서는 B를 줄게.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해서 23번 유전자에서는 1번, 2번,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만 주게 됩니다. 이게 정자 안에 있는 유전자예요. 총 유전자가 몇 개 있죠? 23개 있죠? 하지만 우리 유전자는 46개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한 개는 어디서 받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난자에서 같은 과정으로 여자의 난자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합체. 이걸 이제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그렇게 해서 23개 더해주면 몇 개가 되죠? 46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썼죠? 이 생식세포 분열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거예요. 23쌍의 유전자 중에서 이 과정이 있죠. 1번 유전자에서 A를 가져오냐 B를 가져오냐, 2번 유전자에서 A를 가져오냐 B를 가져오냐, 좀 계속해서 23번 유전자에서 A를 가져오냐 B를 가져오냐 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유전적 변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정자에는 1번 유전자에서 A, 2번 유전자에서 B, 3번 유전자에서는 A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자에서는 1번에 A, 2번에 A, 3번에 A 다 A를 몰빵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습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1번 유전자에서 경우의 수 2개 있죠? 2번 유전자에서도 경우의 수 2개 있고 3번 유전자에서도 경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해서 23번 유전자에서도 경우의 수가 2개 있어요. 그럼 즉 이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계산해 보면 2의 23승계입니다. 2의 23승계. 승가지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2의 23승?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대략 약 8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정자가 정자 하나하나가 가질 경우의 수가 800만 개라는 거예요. 이 800만이라는 숫자는 로또 1등 당첨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같은 동일한 유전자 이런 배열,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 쌍이 있을 확률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라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야. 동일하지 않다? 그 말은 즉 아까 말한 다른 생김새,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겠죠. 그죠?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변이라는 거예요. 유전적 변이. 이 자체가 형질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수정 과정이죠. 이 수정 과정이 뭐냐? 2의 23승의 가지수는 정자 하나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난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죠. 난자에서도 어떻겠어요? 2의 23승 가지의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800만이야. 800만 경우의 수가 있어. 수정 과정 뭐냐면 이 정자 그 다음에 난자가 합쳐지는 과정을 의미해요. 여기에서도 또 경우의 수가 들어간 거야. 또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몇이냐면 2의 46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적으로만 말을 하자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나를 낳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을 낳았어. 만약에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이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2의 46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2의 46승이 어느 정도냐면요. 64조입니다. 대략 64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이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일 확률이 64조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 확률이 어느 정도로 낮은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656번 6회차 로또를 한다고 쳐봅시다. 656회차 로또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따로 직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로또를 하나씩 산 거야. 따로 서로 산다고는 말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 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엄마도 로또에 당첨이 되고 아빠도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럴 확률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죠? 네. 쌤이 설명을 길게 했지만 결국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다양한 경우의 수, 2의 23승의 경우의 수가 있고, 수정 과정이라는 또 2의 23승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엔 2의 46승이라는, 즉 64조라는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다양한 변이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같은 부모로부터 형질이 다른 자녀가 태어나는 까닭. 이렇게 형질이 달라야지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아주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네. 다음 두 번째, 돌연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특이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말하자면, 돌연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 분열할 때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DNA가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분열할 때도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하는데, 그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약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단 일어났다고 칩시다. 10억 분의 1을 뚫고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런데도 이 돌연변이가 유효하려면은 그 돌연변이에 맞는 환경이 주어져야 돼.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주위를 보면 돌연변이들이 일반적으로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환경이 아주 적합한 방향으로만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돌연변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돌연변이가 하필이면 태어난 환경이 그 돌연변이에 적합할 환경이어야 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로는. 하지만 유전적 변이로서의 원인으로서 하나를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어 낫 모양 적혈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낫 모양 적혈구는 이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토큰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 낫처럼 생긴다는 거야. 네, 이게 바로 낫 모양 적혈구인데, 이 낫 모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서 나타납니다. 네, 참고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니까 자손에게 이제 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 즉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돌연변이의 정의인데, 앞장에 있었네요, 이 설명은. 아무튼 이런 낫 모양 적혈구가 예시로 나왔는데,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심한 빈혈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도 잘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환경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말라리아 병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에 기생을 하면서 적혈구를 파괴시킨다고 해요. 적혈구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건강에.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질환을 일으키냐면 이제 고열, 그다음에 뭐 발작, 이런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정상 적혈구에서는 말라리아 병원충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낫 모양 적혈구에서는 증식 자체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낫 모양 적혈구 자체에서는 그것들을 파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말라리아 병원충들이 이렇게 막 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낫 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은 보통 환경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지도처럼 말라리아 발생지 근처에 있는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어때요? 오버랩이 되죠? 그러니까 겹치죠. 말라리아 발생지랑 이런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분포 범위가 겹친다는 겁니다. 크게. 즉 뭘 의미하겠어요? 돌연변이도 일반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하지만 적합한 환경에 놓여진다면 그 자체로서 결국 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체 사이의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필요 조건이다. 맞죠? 진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유전적 변이는 일어났다. 유전적 변이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 뭐라 했죠?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조합. 유성생식 의한 유전자 조합. 이게 뭐였어요? 인간으로 치자면 2의 46승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2번 돌연변이가 있다. 돌연변이는 특징이 뭐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지만 돌연변이에 적합한 환경에 놓여졌을 때는 굉장히 생존에 유리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 진화다 라는 겁니다. 자, 유전적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맞죠? 돌연변이 일어난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다 했죠? 10억분의 1밖에 안 됐죠? 하지만 굉장히 힘들지만 환경만 주어진다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진도를 강의식으로 빨리빨리 뺐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학교에 올 때는 실험을 통해서 그 슈퍼박테리아의 자연 선택설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